자, 이번 시간 34번. 34번을 보시면 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나와 있는 질문으로서 옳은 걸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1번부터 좀 기술이 된 34번의 문항 중에 옳은 건 물론 하나 맞고 4개가 틀렸다고 그냥 정리할 건데 일단 현재 34번, 이 34번의 지문 기술대학 현재 문항 1번부터 쭉 해서 옳은 거 하나를 찾는 문제인데 그 중에 특히 1번은 좀 정확히 정리해요. 1번은 보면 1번은 일단 1번이 지금 틀린 거는 맞기는 합니다만 1번 지문에서 일단 여기는 한번 일단 봅니다. 공동택 관리법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택 관리 조치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양가로 가보니까 또는 이거를 달리 뭐라고 하는 이거를 결손금 처리 계산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습니다라고 해서 1번이 지금 틀린 거 그 중에 지금 마지막에 그 재무제표 종류 중에 현금 흐름표가 빠지고 주석이 들어가죠. 주석이 들어갑니다. 그럼 일단 1번에서는 여기서 1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게 되면 지금 보신 대로 회계감사 기한은 언제입니까?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회계연도 종료 9개월 이내입니다. 9개월 이내 회계감사 받는데 그 재무제표에 대해서 그 감사를 받는데 재무제표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4가지인지 해서 보신 대로 재무상태표부터 주석까지 해서 지문의 1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한 3가지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숫자 9개월 이내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는데 이 재무제표 종류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이제 해서 3가지라면 지금 기한 언제 무엇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종류 몇 가지 4가지에서 34번 1번에서 여기는 요 지문만 가지고 현재 이 1번 지문을 가지고 주관식으로 2번을 냈었던 지문이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특히 여기 재무제표는 요 4가지는 혹시 요 4가지 중 어떤 지문을 가지고 물어봐도 쓰실 수 있게끔 요건 꼭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답니다. 숫자부터 해서 1, 2, 3에 관한 1, 2, 3에 관한 지문 중에 어떤 지문을 가지고 물어서 꼭 쓰실 수 있게끔 준비해 두시고 특히 네 번째 이 4가지 재무제표는 그 중에 어느 재무제표에 관한 지문을 주더라도 가로 기입표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꼭 하시자 해서 1번 하는 수정 정리 보시고요. 자, 감사에는 2번 일에 따라 관리 조치가 회계감사를 받은 개월은 3개월 아니 1개월이죠. 1개월 이내 관리조치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번, 3번은 지금 법령 규정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요청할 수 있다? 관리조치가 아니라 이건 입주자 대비회의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문항 3번 X. 4번의 회계감사는 공동체 회계 특수성을 감안 제정된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실시된다. 그래서 4번 맞고요. 5번입니다. 자, 감사 기준은 법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가 정하되 시도지사 승인을 받습니까? 이 회계감사 기준은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도지사가 누구로 바뀝니까? 예,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언급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개인학습을 통해 뭘 하나 확인하실 필요가 있냐면 여기서 하나 이 2가지는 꼭 하시게 뭐가 있냐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공동택 규모가 있어요. 규모는 이제 크게 2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회계감사를 관련 이 규정들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한다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있어서 회계감사 관련 규정하고 그리고 세대수가 몇 세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으로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있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 여기 세부적으로 설명을 꼭 개념적 통역하시되 300세대 이상은 법에 따른 요건에 따른 시기에 그러나 미만이라면 여기는 300 미만인 경우로 여기 이 의무가 된 거 여기는 회계감사를 법에 따른 시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 회계감사 요구가 들어와야 회계감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이 이상과 미만에 따른 이 규모에 해당이 됐을 때는
이 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요거까지 꼭 하나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을 정리해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에 있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그 규모 요거까지 꼭 같이 개인학습하고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34번은 지금 여기 말씀드린 그 규모에 따른 회계감사 기준 정리까지 꼭 해두시기 바라고요. 35번. 35번은 국민연금법상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제 지문해 보셨을 때, 자 여기서는 일단은 지문 그 문항 중에 1번의 심사 청구 일단 먼저 볼까요? 일단 1번의 심사 청구는 그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의 경검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등이면 뭐 할 수도 있다. 그래서 1번은 그 청구 시점하고 기한. 그래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합니다. 네. 2번 심사 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심사위원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 그래서 각각 공단에 두는 그 위원회에 관한 명칭에서 35번 1번하고 2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항 3번 여기 35번의 문항 3번 35번의 문항 3번을 보시면 여기는 국민연금법상 재심사입니다. 여기는 재심사 청구와 관련 부분인데 자 그러면 국민연금법상 재심사 청구입니다. 재심사 청구를 보셨을 때 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 통지를 여기는 꼭 기억하실 게 재심사 청구 시점의 결정 통지를 안 날이냐 받은 날 받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그래서 보셨을 때는 결정 통지를 여기는 받은 날 그래서 여기는 받은 날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받은 날부터 시작되는데 여기는 꼭 이 청구 시점, 재심사 청구 시점은 언제입니까? 결정 통지를 안 날이 아니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그날로부터 지금 보시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서를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2, 3번은요 맞고요. 자 4번. 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재심사 청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 기한이 틀렸어요. 여기는 5가 아니라 10일 이내 5를 10으로 바뀌어야 말씀드려서 10일 이내 청구서를 장관에게 보냅니다라고 해서 옳지 않은 건 현재 문항 4번 하나 봐주시고 그리고 그 5번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 그 구성에 관한 요건에 간단하게 보셨을 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 전체 위원 얼마가 과반수가 되도록 합니다까지 이제 해서 35번은 심사 재심사 청구 관련한 부분 중에서 문항 4번에서 일자 하나 수정하시고 특히 그 중에 청구 시점은 35번에서 3번 국민연금법상의 재심사 청구 시점은 받은 날부터 기한은 하나 시점 놔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6번. 36번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줄여서 이제 하자 분쟁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었습니다. 부분들은 자 1번. 1번은 지금 이 하자 분쟁 조정의 사무에 관한 내용에 관한 걸 1번의 그 사무 중 일부를 하나 정리했었던 부분인데 내용은 자 하자 여부 판정, 하자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입주자 등 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은 위원회 사무에 속합니까? 사무에 속하는 내용은 맞긴 한데 여기는 그 중에 하나 지문이 교체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는 현재 입주자 대표 회의 등 설계자 감리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 문항에서는 또 그 지문 중에 입주자 대표 회의 등이 누구로 바뀌는 이게 사업주체 등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 중에 하나 사업주체 등 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분쟁도 위원회 사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36번의 문항 1번 하나 X 2번으로 가보죠. 소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이제 이 관련법에 총해서 5가지 심의 의결 사항을 두고 있는데 그 지문 중에 보니까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서 분과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의결한 사항은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그 심의의결 사항 중에 일부 나왔던 것 중에 특히 그 중에 틀린 지문은 아니지만 36번 2번의 금액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요 숫자 좀 꼭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제 심의 의결은 지금 어디서 했다 하더라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있었지만 이 관련법에서는 어디에서 의결한 것으로 봅니까?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봅니다라고 해서 문항 3번, 2번 하나 확인하고요. 3번. 자, 일단 2번 틀렸으면 나머지 3개는 맞다 하지만 일단 한번 확인할 필요는 꼭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결과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번의 3번인데 36번의 3번 이의 신청 하자 여부 판정 이의가 있다.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뭐 할 수도 있다.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의 신청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이 기한이라서 그 두 가지 그러면 누가 이의 신청할 수 있는가 봤더니 3번에 하자 여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여기는 15일인가요? 그래서 여기 15가 아니라 30일, 기한은 30일입니다. 송달로부터 30일이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누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합니까? 그래서 3번의 그 지문에 지금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의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보시자면 기한은 송달로부터 30일이네. 누가 작성한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3번도 꼭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문항 4번 가볼까요? 4번. 자, 4번에 가시면 지금 그 하자 여부 분쟁 조정 사건,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의 분쟁 조정 사건, 본과위원회 안건으로서 위원회 의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회의입니다. 이 지금 요 세 가지 하자 여부 판정 이 세 가지 관련 사건에 대한 회의는 이 위원회 위원장이 본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됩니다. 원칙은 본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분과위원장이 되는데 현재 4번의 기술은 이 세 가지 관련 사건 또는 사항이라면 이때 이 세 가지 관련된 이때는 이 본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본과위원장이나 누가 되는 거죠? 하자 분쟁 이때 이 세 가지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이때 의장은 여기는 누가 됩니까? 이때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이 되는 거지 본과위원장이 회의 주재 의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은 본과위원회 회의는 본과위원장이 주재하는데 세 가지는 특히 하나 꼭 주의하실 거예요. 두 가지는 기억할까요? 이제 세 가지 그 관련 사건 또는 사항 중에서 여기는 그 하자 청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분쟁 조정 사건. 여기 좀 4번 좀 일단 여기는 일단 세 가지는 의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중에 이제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하자 여부 분쟁 조정 사건이 그게 빠지고 뭐가 들어갑니까? 재심의 사건이에요. 여기는 지문에 지금 재심의 사건입니다. 재심의 사건하고 요거 하나고 청구 금액이 얼마 이상이다. 1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이라서 이거하고 관련 세 가지 중에서 현재 지금 4번이 틀린 건 왜 틀렸었더라? 그 사건 중에 하나가 하자 여부 분쟁 조정 사건 이게 뭘로 바뀝니까? 재심의 사건이. 재심의 사건은 좀 전에 봤는데 여기 3번과 연결 보셨을 때 재심의 사건이라는 건 지금 보시는 뭐예요? 하자 여부 판정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이의 신청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하자 여부를 판정한 본과위원회가 아닌 다른 본과위원회에서 그 이의 신청 들어온 사건에 대한 걸 심의하는 그 재심의 사건에 있어서 요걸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억 원 이상을 포함한 이 세 가지 관련 그 사건 사항이라면 누가 의장이 되는 겁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의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재심의 사건 하나하고 청구 금액이 얼마? 10억 원 이상인 금액이 15억 원 이상 분쟁 조정 사건 관련해서 세 가지 경우로 하면 4번에 관한 사건 하나 틀려서 X. 그 다음에 5번.
하자 진단 의뢰를 받은 진단기관 의뢰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출 기한은 며칠 이내 제출, 이게 20일 이내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30일이 한 20일 이내 제출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인정하는 뭐 사유가 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5번까지. 그래서 이제 틀린 거 동그라미, 옳은 거는 동그라미 2번도 꼭 기억하시면서 1, 3, 4, 5.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야 할 지문 위주로 정리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꼭 정리해서 36번에 정리 봐두시고요. 자, 37번. 자, 37번에 이제 보시면 주택법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주택법상에 이제 보시면 세대수 증가는 리모델링 가능하죠. 그러면 기존 세대수 몇 퍼센트 이내까지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었던가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까지 세대수를 증가하는 중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이 수립되는 권리변동 계획에 포함, 즉 세대수 증가가 될 때, 증가할 때 수립되는 권리변동 계획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할 거냐.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1번부터 5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권리변동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 현재 지문은 5번에 주택조합 설립인가서 4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37번은 5번이 빠져야 되고요. 여기는 5번에 먼저 지금 보시면 해설에 가보셨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5번은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 포함사항으로서 5번 하나 수정하신다면 전체적으로 1번부터 5번에 관한 건데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 그걸로 문제를 만들기보단 현재 지금 보고 계신 문제 문항의 그 포함사항 관련 1번부터 4번에서 1, 4번에 관한 요 네 가지는 꼭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현재 그 5번 문항이 빠지고 시도, 시군구, 조례란 지문이 있긴 합니다만 그걸로 문제를 만들기보단 뭐 이와 같이 근데 줄 수도 있겠죠. 뭐 등에 따라 조례로 정한 이 지문을 주고서 1, 4번 중에 또 대체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경우든 간에 5가지 관련 권리변동 계획 수립할 때 뭐 그 포함되는 사항 37번, 5번 봐주시고 1, 4번 꼭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38번으로 가보죠.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일단 크게 두 가지요. 고용보험에서 일단 실업급여는 보면 고용보험법상의 급여사업은 총 몇 가지겠습니까? 5가지 급여사업이 있고요. 그 5가지 급여사업 중에 뭐가 있다? 실업급여가 있고 실업급여는 다시 뭐뭐로 나눠집니까? 그래서 그 중에 보시면 고용보험법상의 급여사업은 총 5가지 있고 5가지 중에 뭐가 있더라? 실업급여라는 게 있는데 실업급여는 다시 또 뭐뭐로 이게 나눠집니까? 이게 구직급여하고 이게 또 뭘로 이게 취업촉진수당으로 이게 나눠지는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 부분이고요. 현재 여기 38번은 이 구직급여 관련 취업촉진수당 관련 요 두 가지를 가지고 1번부터 5번의 문제를 꾸려 지금 여쭤본 거예요,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현재 하나씩 가볼까요? 1번. 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 이직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합니다. 네, 실업 신고합니다. 1번에서 일단 순서는 좀 바꿔서 한번 4번을 먼저 한번 가볼까요? 4번은 먼저 가시고 다시 정리해보죠. 일단 실업 신고했다. 그럼 실업 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바로 줍니까? 아니에요. 실업 신고했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4번을 가보니 이렇게 대기하세요라고 그래서 4번에 먼저 가보니까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7일간은 대기한 후보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근데 단서에 따른 근로 형태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단서까지 꼭 하나 확인하셔서 보니까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 일용 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실업 신고자가 다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다만에 따른 단서에 해당되는 직종 근로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그때는 신고일부터 계산에 지급한다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부분들에서 1, 4번 하나 정리했고 1, 4번 하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문에 38번 2번 2번을 들어가지 이제 그러면 자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돼요.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임금 일액, 이제 구직급의 기초가 임금 일액을 지급하는데 이때요 임금 일액은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구직급의 임금 일액이 결정됩니까? 여기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던 무슨 임금? 평균 임금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구직급의 기초 일액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본 건 아니지만 구직급의 지급의 기초 임금 일액은 뭘로 기준합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른 무슨 임금을 기준으로 이걸 정합니까?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임금 일액이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지문에 일단 이제 평균 임금이라 말씀드렸고 산정 기초가 임금 일액이 11만 원을 초과하는 게 얼마를 11만 원을 해당 임금 일액으로 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11만 원이 나와 있어요. 11만 원. 그럼 여기서 말한 11만 원은 이야기라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볼까요? 자, 평균 임금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평균 임금 어떻게 산정한가요? 이 산정할 사유가 발생하는 이 시점 시점부터 이전에 3개월 동안 지급했던 임금을 해당의 총 일수로 나누어서 평균 임금을 산출하는데 그 산출된 평균 임금 여기서 11만 원이라는 것은 산출된 평균 최대 상한액 얼마로 보겠다? 11만 원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산출된 금액 예를 들어서 20만 원 나왔다. 20만 원 나왔다. 그럼 이때 산출된 이 기준을 통해서 임금을 계산하면 얼마? 20만 원 나왔다. 20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최대가 얼마라는 거예요? 11만 원 상한액을 본다 그래서 산정 이 평균 임금의 최대 상한액이 얼마라는 거 11만 원의 의미로 확인하셔서 여기는 평균 임금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평균 임금도 기억하셔서 11만 원으로 합니다. 그래서 문항 2번. 자, 3번. 장관은 이에 따른 금액에 적용되는 물가 상승률과 경기 변동,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및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한다라고 해서 3번, 4번, 5번. 자,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제 취업 수당, 직업문제 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가 있다. 조기제 취업 수당 종류는 4가지인데 하나가 지금 빠졌습니다. 빠진 거는 뭐가 빠졌냐면 이주비가 빠졌어요. 이주비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기제 취업 수당, 직업문제 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에다가 하나 추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이주비가 들어가서 수당은 총 몇 가지? 5개, 4개입니다. 그래서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는 간단히라고 하면 여러분이 꼭 해서 4가지를 꼭 한번 펜을 들고 직접 써보는 연습 꼭 해 놓으시게요. 그래서 5번 나와 있는 옳지 않은 것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 39번. 39번은 지금 보시면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와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부분들. 39번에 보시면 여기는 2가지입니다. 부당해고 등 관련 2가지 구제 절차 플러스 이제 보면 구제 신청과 그리고 재심 신청에 따른 구제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 관련 2개 관련 분항에 지금 0개, 5개 문항이 고려되어 있는데 질문은 지금 39번 1번. 자, 옳은 것이니까 하나 맞고 4개 틀렸답니다. 1번. 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이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구제 신청 기한이죠. 그래서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있었던 날부터 여기는 6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기한에 3개월 구제 신청합니다. 자, 2번.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과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데 여기는 징역 벌금이 3년 3천만 원이 1년 1천만 원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징역 벌금이 지금 틀렸습니다. 2번, 3번. 이행 강제금을 부가징수한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서 알려줄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술 또는 서면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는 뭐하다? 그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3번은 맞고 여기 그 다음에 4번. 4번하고 5번에 따른 그 기한 한번 확인하셔서 4, 5번 기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4번.
위원회는 납부 이행 강제를 부과한 때는 이행 강제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납부 기한을 정합니까? 30일 이내 납부 기한을 정합니다. 그리고 5번 일단 쭉 가죠.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 사유 발생해 사유에 따른 납부 기한 내 이행 강제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 7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 기한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4번은 30일, 5번은 7일입니다. 그럼 여기는 30일, 7일이 맞을까요? 이 4, 5번 중 어느 지문을 더 기한은 며칠인가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기한은 현재 4번에 관한 지문의 숫자든 5번에 관한 숫자든 간에 기한은 며칠? 15일이지 30일하고 7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4번, 5번까지 이제 하나 정리를 봐주십니다. 내용들은. 자, 그러게 이제 해서 39번 이행강제금도 하나 확인하고요. 자, 40번. 40번은 이제 보시면 노동조합 관련해서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거. 여기도 이제 조금 옳은 형태로 질문을 여쭤본 지문인데 내용들은 자, 1번입니다. 1번은 지금 이제 변경 신고. 일단 노동조합이 설립을 했을 때 설립상의 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변경 신고하는데 기한은 보신 대로 조합은 설립 신고된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는 그날부터 15일 안에 30일입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 기한은 일자리가 그냥 뭐 지문이 길게 깔려 있긴 한데 변경 신고 기한은 며칠이다? 15일. 15가 30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좀 가면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40번에 1번. (30일) 이내 변경 신고합니다. 1번. 1번하고요. 좀 지문이 쭉 해서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일단 한번 가죠. 일단 1번 하나 정리했고 2번입니다. 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 중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는 3일 이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부분들은 문항은 지금 보완 요구 기한이 2번에 가셨을 때 여기는 30일 최대 20일입니다.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은 그 보완 요구 최대 법에서 보시면 30이 아니라 2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증 교부 기한은 맞습니다. 신고증 교부 기한은 맞고요. 부분들은 자, 그다음 문항 2번은 일단 2번 일단 여기 문항 2번에 관한 여기 보완 요구에 관한 기한은 며칠인가요? 20일 이내 맞고요. 그다음에 3번으로 가보자.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일단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하다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보는 거죠. 교부받은 후 아래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21일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들이. 3번은 지금 3번은 여기 일자가 30일 일단은 일자가 좀 30일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일단 여기 세 가지 모두 숫자로 한번 정리해 본 거에서 숫자 수정 하나 해서 30, 20, 30 하나 봐두시고요. 4번은 지금 지문에 4번은 보셨을 때 4번은 설립신고서 일단 4번이 지문 좀 길게 좀 여기 해놓은 것은 설립신고서 반려사유입니다. 설립신고서 반려사유. 그래서 설립신고서 반려사유는 크게 지문에 다 일부러 지금 여러분 한번 확인해 정리해놨는데 설립신고서를 돌려주는 반려사유는 법에도 소용해서 두 가지 사유를 더 놨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 노동조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며칠인의 기간을 정해 보완하고 보완 요구 기간에서 보완 요구 기간을 보완을 했다. 보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서 노동 설립신고서를 설립을 돌려줘 버린 것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 보완을 최대 20일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했는데
그 기간이나 보완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뭐합니까? 설립신고서를 돌려주는 반려사유인데 현재 4번은 결격 사유가 총 몇 가지? 5가지 사유를 다 정리하다 보면 좀 지문이 길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결격사 5가지는 지문을 통해 한번 확인하시라 그래서 좀 길긴 합니다만 그래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자의 창벌 허용한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공제수양 기타 복리인사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기까지 총 몇 가지가 사유입니까? 지금 기술된 게 총에서 5가지 결격 사유 중에 해당하면 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 이어지는 지문에 그 경우와 이에 규정한 보완을 요구하였으며 이란 것은 최대 며칠 기간 동안 2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뭐합니까? 설립신고서를 반려는 크게 봤을 때 결격 사유 또는 보완 요구 기간에 하지 않았을 때는 돌려줍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4번 맞고요. 5번입니다. 5번. 자, 관청은 노동조합에 설립신고서를 교부하거나 3회 규정에 관한 통보를 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에 통보합니다. 통보하는 거 맞는데 여기서 노동조합이 아니라 관할 노동위원회입니다. 통보하는 거 맞는데 노동조합이 아니라 관할 노동위원회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은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로 바뀝니다. 수정 정리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뭐 좀 지문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일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보면 변경신고 기한, 보완요구관, 그 다음에 그 관련 이 30일까지 정리했었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여러분 2가지를 한번 더 여기 나와 따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2가지만 다음 정리해 본다면 2가지 일단 한번 보죠. 부분들은. 이제 이 노동조합 관련해서 이제 그 기한을 보셨을 때 해산신고. 자, 문을 열었을 때 해산신고. 노동조합이 이제 문을 열어서 노동 설립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 노동 문을 닫을 수 있죠. 그래서 해산신고 기한은 며칠 이내 신고하더라? 15일 이내 보면 15일 이내 하나. 그다음 기한은 또 뭐 단체 협약을 볼까요? 단체 협약. 단체 협약. 이 법에 따라 단체 협약을 작성했다면 그 단체 협약 작성한 관계 당사자는 이거를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체 협약 신고입니다. 단체 협약을 신고합니다. 신고는 며칠 이내,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신고합니다. 하나. 그래서 해산 신고 기한, 단체 협약 신고 기한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단체 협약은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신고합니다. 관청에 15일 이내 신고한다는 거 하나 봐주시고, 그다음 하나만 더, 그 기한은 아닙니다.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 단체 협약의 유효 기간은 이제 기간이 지난해까지 2년이었던 게 유효 기간이 이게 3년으로 지금 이 상한됐죠. 그래서 유효 기간에 관한 기한까지 현재 40번을 통해 일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요 숫자들은 다 꼭 확인하셔야 숫자들이 하셔야 되니까 보시고 여기는 보면 반려사유 결격사유 5. 보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에 하나면 그때는 뭐하더라? 돌려줍니다까지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 관련 부분에 어떤 요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그래서 이 숫자 꼭 기억하시고 사유 정리하시면서 관련 40번 좀 정리 마무리합니다. 자, 41번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네. 밸브. 밸브는 이제 보시면 뭐 버터플라이 밸브부터 해서 그 볼 밸브까지 나와 있는데 옳지 않은 것. 자, 문항 2번 가보죠. 글로브 밸브는 유체에 대한 정의 비교적 작으며 게이트 밸브라고도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보시면 지금 2번에 글로브 밸브가 이게 빠지죠. 왜냐하면 글로브 밸브는 여기는 이제 보시면 이거는 글로브가 아니라 이게 슬루스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게이트 밸브이면 그 명칭이 게이트 밸브가 또 다른 이름이 뭐가 있을까요? 슬루스 밸브죠. 그래서 슬루스 밸브는 유치에 대한 장이 작으며 뭐 게이트 밸브라고도 합니다라고 해서 문항 2번에 글로브가 슬루스로 바뀌어야 맞습니다라고 해서 밸브는 지금 동그라미 2번.
2번 하나 수정 정리하시고요. 자, 42번으로 가죠. 42번이. 네, 42번은 도시가사업법상 배관 설비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배관에 관한 겁니다. 배관. 자, 42번에 가시면 일단 1번부터 쭉 해서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일단 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배관은 그 배관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도시가스 누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접부에 양가로 가스용 폴리에틸렌과 호칭지름 80mm 미만 저압배관 및 노출된 저압배관 제외한다. 그래서 용접부에 대해 비파괴 시험을 한다. 네, 1번. 2번. 배관을 실내에 노출하는 경우 배관 이음부, 양가로 제외한 이음부와 전기 전멸기 접속기는 몇 cm 이상 띄웁니까?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합니다라고 해서 42번의 그 문항 2번, 42번 2번입니다. 42번에 보니까 문항 2번인데 현재 그 주어지는 대상 시설이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기. 그래서 여기 주어지는 지문이 보셨을 때 전기 전멸기하고 그리고 전기 전멸기 그리고 전기 접속기라고 몇 cm 된다고 그래서 30cm 이상을 띄웁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이. 이 지문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틀린 건 보면 여기서 지금 전기 전멸기, 전기 접속 30cm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2번에 주어지는 게 무슨 배관이라고 그랬나요? 보시면 배관을 실내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 배관 이음부, 용접 이음을 제외한 배관 이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셨을 때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배관 이음부입니다. 배관 이음부라고 주고 양가로 이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배관 이음부하고 플러스 전멸기, 접속기는 몇 cm인가요? 주었던. 그래서 이 배관의 이음부 뒤쪽에 어떤 대상 시설을 주어도 꼭 주의하실 때는 주어지는 대상 시설별에 따라서 60cm, 30cm, 15cm 띄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할 게 이 규정은 이 배관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이 됐을 이 기준에 해당이 됐을 때 여기다 어떤 대상 시설을 주어질 때는 센티미터가 아니라 적절한 거리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띄웁니까? 라고 해서 하나. 그래서 2번은 틀린 것은 대신 이 전멸기나 접속기가 어디로 위치했다면 가스 계량기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지문은 맞습니다. 그런데 가스 계량기 아니라 여기는 실내 노출 배관의 규정에 단서를 줬었고 위치가 그 대상이 배관 이음부라고 줄 때 이때는 어느 대상 시설을 가도 위치를 시켜놔도 그 지문은 센티미터가 아니라 적절한 거리가 나온다는 것 좀 주의해서 확인해 놓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뭐는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가스 계량 위격 대상 시설물의 종류는 그 각각 60, 30, 15에 대한 센티별에 따른 이격 대상 시설을 꼭 구분 한번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2번이 틀렸으니 3번. 호칭 지름이 100mm 이상의 것에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3번. 4번.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지상 배관과 연결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cm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 배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4번은 노출 배관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지금 4번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그때는 제한적으로 노출 배관용으로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을 설정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5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문항 2번 좀 정리합니다. 43번 서징 현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서징은 밑에 1번의 서징 현상은 펌프와 송풍기 등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 같은 상태가 되며 송출 압력과 유량 사이에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라고 해서 1번. 배관 중에 토출 배관 중에 수도 또는 공기 체류가 있는 경우 발생합니까? 네. 3번. 서징 현상이 발생하면 유량 및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면 진동과 소음을 수반합니까? 네. 그리고 4번. 토출량을 조절하는 밸브 위치가 수도 또는 공기 체류하는 곳보다 상류에 있는 경우 발생하면 여기는 상류가 하류 쪽이죠. 하류 쪽에 있는 경우에 또 이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류가 하류 쪽으로 대야 받고요. 그 다음 5번.
여기는 보면 5번도 좀 기억할게요. 5번도 지문을 가끔 등장을 시키는 부분으로서 펌프 양정 특성 곡선이 산형 특성이고 그 범위가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 범위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그래서 5번은 지금 5번 여기는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 범위에서 사용한 즉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구간에서 뭐가 발생한 서징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제 보시면 이게 보셨을 때 유량, 양정이죠. 양정 그리고 유량을 보셨을 때 산형 특성 곡선의 산과 산형 특성 곡선에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최고점 기준으로 여기를 한번 나눠본다고 했을 때 보시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지문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산형 특성이고 사용 범위 어디로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면 이때는 오른쪽은 이 산형 특성 곡선이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경우에 뭐가 발생하더라? 서징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부분들이.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서징 오른쪽으로 이 우상향을 간 이쪽에서 뭐가 발생하더라? 서징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여기서 서징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는 양정 높이는 높이 올라가는데 뭐가 부족한가요? 유량, 물이 부족하죠. 아무래도 물이 충분해요. 수압도 충분히 밀어줄 수 있는데 높이는 높아가는데 뭐가 부족한 상대적으로 유량은 적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적은 유량으로 높이 밀어올리는 게 펌프가 힘이 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펌프가 높이 밀어 올리려고 하는데 물량이 적은데 적은 수압으로 밀어 올리려고 하니까 펌프가 올리다가 다시 힘드니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되죠. 어디에서? 이 구간을 봤을 때 구간을 나눠봤을 때 왼쪽 구간하고 오른쪽 구간을 나눠봤을 때 방금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발생한 이 구간에 발생한다 했어요. 그럼 결국 이 왼쪽 구간이 무슨 영역이 되는 거예요? 서징이 발생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넘어서 내려갈수록 이제 뭐예요? 높이는 낮아지고 뭐가 많아지는가요? 유량이 많아지니까 서징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를 기점했을 때 이 왼쪽 구간에는 당연히 높이는 높은데 물량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펌프가 끌어올리려고 하다 내려가다 보면 이게 힘든 구간이죠. 그래서 이게 서징 현상입니다. 라고 해서 봐두시고요. 서징 현상은 이거를 뭐라? 맥동이라고도 맥동. 이름만 좀 봐두세요. 그래서 서징 현상을 이거를 맥동 현상입니다. 그래서 서징 현상을 맥동 현상이라 합니다. 까지 이제 해서 문항 5번. 5번도 만약 지문이 그 사용 범위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 범위에서 서징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해서 5번 하나 봐주시면서 43번, 4번 좀 정리해 두실까요? 이번 시간은 일단 43번까지 좀 정리할까요? 43번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44번부터 좀 정리하시겠습니다.